1970년대 중반부터 약 12년간 캘리포니아주 전역은 보이지 않는 약탈자의 그림자 아래 신음했습니다. 그는 활동 시기와 지역에 따라 비셰일리아 랜세커, 이스트 에리어 레피스트, EAR 그리고 오리지널 나이트 스토커, ONS라는 여러 이름으로 불리며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이들 뒤에 가려진 범인은 최소 13명을 살해하고 50명 이상을 강간했으며 120건이 넘는 주거침입 절도를 저지른 미국 범죄 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연쇄 범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범죄는 단순한 폭력을 넘어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치밀한 스토킹과 잔혹한 심리적 테러를 동반했습니다. 이 끔찍한 연쇄 범죄의 실체는 수십 년간 미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DNA 기술의 발전으로 이 모든 범죄가 단 한 사람의 소행임이 밝혀졌고 마침내 골든 스테이트 킬러라는 통합된 이름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범죄가 시작된 지 44년 만에 인류는 과학기술의 힘으로 악마의 정체를 밝혀내는 데 성공합니다. 전직 경찰관이었던 조셉 제임스 디안젤로가 혁신적인 유전계보학 기법을 통해 체포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한 명의 연쇄살인범을 단죄한 것을 넘어 21세기 범죄 수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수사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와 가계도 분석을 결합한 이 새로운 기법은 수많은 미제 사건, 즉 콜드 케이스에 희망의 빛을 던졌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킬러 사건은 과학기술이 어떻게 잊혔던 정의를 실현하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의 안전이라는 현대사회의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골든 스테이트 킬러의 범죄 연대기는 1974년 캘리포니아 중부의 작은 도시 비셰일리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비셰일리아 랜세커로 알려진 이 시기 그의 범행은 주로 주거침입 절도에 집중되었습니다. 약 1년 반 동안 120건이 넘는 주택이 그의 침입을 받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단순한 금품 절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집안을 헤집어 놓으며 여성의 속옷이나 사진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물품에 병적으로 집착했습니다. 이는 단순 절도를 넘어선 타인의 공간을 침범하고 심리적 지배력을 과시하려는 명백한 성적 도착증의 발현이었습니다. 그는 범행 전후로 집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주인의 생활 패턴을 파악했고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도주하는 등 매우 신중하고 계획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약탈 행위는 1975년 9월 11일 비극적인 살인으로 변질됩니다. 저널리즘 교수였던 클로드 스넬링은 자신의 16세 딸을 납치하려는 랜세커와 맞서 싸우다 그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랜세커가 자신의 범행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 극도로 위험한 인물임을 공표한 순간이었습니다. 비셰일리아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지만 범인은 결정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은 채 1975년 말 호련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FBI 프로파일러들은 그가 지능적이고 성적 동기가 강하며 더 심각한 범죄로 나아갈 것이라 경고했지만 그 누구도 그가 곧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더 끔찍한 악몽을 시작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976년 6월 비셰일리아에서 북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세크라멘토 동부 지역에서 새로운 공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스트 에리어 레피스트 EAR의 등장이었습니다. 그의 범행은 비셰일리아 시절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잔혹해졌습니다. 그는 주로 교외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여성을 표적으로 삼았으며 범행 수법은 소름 끼칠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는 몇 주 혹은 몇 달에 걸쳐 목표물을 스토킹하며 생활 패턴과 집 구조를 완벽히 파악했습니다. 범행 전에는 협박성 무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공포심을 극대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주로 심야에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손전등 불빛으로 피해자를 깨우고 칼이나 총으로 위협하며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피해자가 부부일 경우 남편을 먼저 묻고 그 위에 접시 더미를 쌓아둔 뒤 움직이면 둘 다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아내를 유린하는 등 극도의 심리적 고문을 가했습니다. 범행 도중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거나 TV를 시청하는 등 기괴하고 여유로운 행동을 보이며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3년간 세크라멘토 일대에서 50건에 가까운 성폭행을 저지르며 지역 사회를 마비시킨 EAR은 경찰의 모든 수사망을 비웃듯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총기 판매량이 급증하고 주민들은 자경단까지 조직했지만 그의 범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은 범인이 경찰의 수사 기법을 꿰뚫고 있다고 의심했는데 훗날 그의 정체가 전직 경찰관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그 의심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1979년 세크라멘토에서의 활동을 돌연 중단한 범인은 활동 무대를 남부 캘리포니아의 해안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여기서 그는 오리지널 나이트 스토커 ONS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의 범행 패턴은 EAR 시절과 유사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성폭행을 넘어 살인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12월 골레타에서 닥터 로버트 오퍼맨과 데브라 매닝이 총에 맞아 살해된 것을 시작으로 그는 1986년까지 벤투라, 오렌지 카운티, 어바인 등지에서 최소 10명의 남녀를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그의 살해 방식은 총기, 둔기, 교살 등 다양했으며 피해자들을 장시간 묶어놓고 고문하는 등 가학적인 성향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그의 범행은 1979년 7월 그가 절도 혐의로 경찰직에서 해고된 직후 본격화되었는데 이는 공권력이라는 억제장치가 사라지면서 그의 내재된 폭력성이 완전히 폭발했음을 시사합니다. 1986년 5월 4일 어바인에서 18세의 제널 크루즈를 살해한 것을 마지막으로 그의 12년에 걸친 범죄 행각은 갑자기 막을 내립니다. 이후 32년간 그는 평범한 이웃, 자상한 가장의 가면을 쓴 채 완벽하게 모습을 감췄고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악의 미제 사건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킬러 사건이 40년 넘게 미제로 남았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관할 구역의 문제와 정보 공유의 부재였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통합된 범죄 데이터베이스가 없었고 각 지역 경찰은 자신의 관할 사건에만 집중했습니다. 비셰일리아, 세크라멘토,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동일범의 소행이라고 연결 짓는 것은 당시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둘째, DNA 기술의 부재와 증거의 한계였습니다. DNA 분석 기술이 수사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이었기에 수사는 신빙성이 낮은 목격자 진술이나 범인이 남기지 않은 지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DNA 기술로 EAR과 ONS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범인의 DNA가 용의자 데이터베이스 CODIS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신원 확인에는 실패했습니다. 셋째, 프로파일링의 명확한 한계였습니다. FBI는 범인이 군대나 경찰 경험이 있는 지능적인 백인 남성일 것이라고 놀랍도록 정확한 프로파일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에 부합하는 용의자는 수만 명에 달했기에 방대한 용의자 풀에서 단 한 명의 범인을 특정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범인은 이 모든 수사망의 허점을 비웃으며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건이 미궁에 빠진 채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두 가지 중요한 흐름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첫 번째는 작가 미셸 맥나마라로 대표되는 시민 수사관들의 집요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블로그에 사건을 분석하고 자료를 정리하며 골든 스테이트 킬러라는 이름을 대중화했고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끊임없이 환기시켰습니다. 그녀의 유고작 아윌 비곤 인 더 다크는 사건 해결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과학기술의 혁명, 바로 유전계보학의 등장이었습니다. 이는 범죄 현장의 DNA를 23andme나 앤세스트리 DNA 같은 소비자 DNA 검사 결과를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업로드하는 공개, 데이터베이스 GED 매치 등과 비교하여 범인의 친척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가계도를 역추적하여 용의자의 신원을 좁혀나가는 혁신적인 기법이었습니다. 2017년 수사팀은 이 최후의 카드를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수사팀은 범인의 DNA 프로파일을 공개 유전계보학 데이터베이스인 GED 매치에 업로드했습니다. 그 결과 범인과 3에서 사촌 관계에 있는 먼 친척 몇몇이 발견되었습니다. 법률가이자 은퇴한 유전계보학자 바바라 레이벤터가 이 분석에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수천 개의 프로파일과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대한 공공기록을 분석하여 공통조상을 찾아냈고 이를 바탕으로 거대한 가계도를 재구성했습니다. 수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수사망은 마침내 한 명의 남성을 가리켰습니다. 조셉 제임스 디안젤로, 1945년생, 전직 해군, 그리고 전직 경찰관. 그의 나이, 직업,
그리고 과거 거주지는 범행 시기와 장소와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의 DNA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디안젤로에 대한 비밀 감시에 들어갔고 2018년 4월 그가 쇼핑몰 주차장 차 문 손잡이에 남긴 DNA와 자택 쓰레기통에 버린 휴지에서 DNA 샘플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44년간 캘리포니아를 공포에 떨게 했던 골든 스테이트 킬러의 DNA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2018년 4월 24일 72세의 노인이 된 디안젤로는 세크라멘토 외과 자신의 자택 앞에서 무장한 경찰 특공대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별다른 저항 없이 오븐에 요리가 있다는 기묘한 말을 남겼을 뿐이었습니다. 44년간의 악몽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체포된 디안젤로의 삶은 충격적인 이중성 그 자체였습니다. 이웃들에게 그는 때때로 신경질적이지만 대체로 평범한 은퇴한 노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변호사인 아내와 세 딸을 둔 가장이었으며 평범한 중산층의 삶을 영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구도 이 조용한 이웃이 밤이 되면 잔혹한 약탈자로 돌변하는 악마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경찰 경력은 그가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체포를 피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는 경찰의 수사 절차, 증거 인멸 방법, 무전 감청 기술까지 꿰뚫고 있었으며 이를 자신의 범죄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1973년부터 1979년까지 엑세터와 5번 경찰서에서 근무한 시기는 비셰일리아 렌세커와 이스트 에리어 레피스트의 활동 시기와 정확히 겹칩니다. 1986년 그가 범행을 멈춘 이유에 대해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 노화로 인한 체력 저하,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막 도입되기 시작한 DNA 수사 기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디안젤로의 재판은 캘리포니아의 여러 카운티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그의 나이와 건강 문제, 그리고 막대한 재판 비용을 고려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협상 끝에 유죄 인정, 즉 플리 바겐이 이루어졌습니다. 사형을 피하는 대신 그는 공소시효가 지난 성폭행 혐의를 포함한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6월 29일 디안젤로는 법정에서 13건의 살인과 수십 건의 납치 및 성폭행 혐의에 대해 떨리는 목소리로 길티를 인정했습니다. 선고 공판에서는 수십 명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나와 40년 넘게 묻어두었던 고통과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이 사건이 남긴 상처가 결코 아물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020년 8월 21일 조셉 제임스 디안젤로는 마침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직전 그는 제가 상처 입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지만 그의 사과에서 진정성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44년 만에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킬러 사건 해결은 범죄 수사, 특히 미제 사건 해결에 있어 혁명 그 자체였습니다. 유전계보학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닌 가장 강력한 수사 도구 중 하나임을 입증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미국 전역에서 수백 건의 살인, 성폭행 미제 사건들이 동일한 기법으로 해결되며 콜드 케이스의 황금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 혁명은 중요한 윤리적, 법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DNA 정보를 공유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데이터가 범죄 수사에 사용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와 공공의 안전 추구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현재 GED 매치와 같은 사이트들은 수사 목적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책을 변경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법적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 기술의 오남용을 막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킬러 사건은 한 시대를 공포로 물들인 끔찍한 비극이자 불가능해 보였던 정의를 실현한 과학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과학기술의 발전이 정의 실현의 결정적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44년간 포기하지 않은 수사관들과 진실을 갈망한 시민들의 끈기와 연대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셋째, 수십 년간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치유를 돕는 것이 진정한 사법 정의의 완성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현대 사회에 복잡한 숙제를 남겼습니다.
기술 발전의 이면에서 불거지는 프라이버시와 인권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민간의 빅데이터를 공공의 영역에서 어떻게 책임감 있게 활용할 것인가? 조셉 제임스 디안젤로는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겠지만 그가 던진 질문들은 우리 사회에 남아 계속해서 해답을 요구할 것입니다. 골든 스테이트 킬러 사건은 단순한 범죄 기록을 넘어 과학과 윤리, 정의와 인권의 경계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비추는 영원한 등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글자 수 6867